2023년 8월 평양 최고사령부 회의실. 30년간 핵잠수함을 설계해온 김철수 가명 기사는 손에 땀을 쥐며 시험 운항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50m도 제대로 잠수하지 못했고 원자로는 위험 수준까지 과열됐습니다. 그런데 해군 사령관이 일어나 외치는 보고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적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30년 경력의 충성스러운 기술자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최대 항구 도시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50년이 넘게 청진 바다를 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청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잠수함을 설계하는 기술자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공학부를 나와서 20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은 곳에서 평생 일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집사람이 끓여주는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조선소로 출근했어요. 청진 바다를 끼고 걷는 그 길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어렸을 적 아버지 손잡고 산책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설계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날 작업한 도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핵잠수함이라는 게 말이죠. 보통 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서 몇 달씩 작전을 펼쳐야 하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저는 당원이었고 과학기술자로 분류되어 특별 배급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쌀 몇 킬로그램, 식용유 조금 이런 것들이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집사람이 장마당에 가서 추가로 사와야 했지만요. 그래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정받았으니까요. 우리로 치면 아파트라기보다는 낡은 연립주택 같은 건데 그래도 지붕이 있고 난방이 되는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성실한 사람이죠. 저녁이면 둘이서 청진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습니다. 당신 오늘 설계는 잘 됐소? 그럼 순조롭지.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요.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제 딸이지만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평양은 정말 좋아요. 전기도 잘 들어오고 김치도 맛있고.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 뿌듯했습니다. 설계실 동료들과는 가족 같았어요. 리 기사는 저와 30년 지기 친구인데 점심시간이면 같이 김치찌개를 끓여 먹곤 했습니다. 배급으로 받은 돼지고기 조금과 김치를 넣고 끓이는 거죠. 철수 동무, 이번 설계는 좀 복잡하구만.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우리가 해내야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 미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일성 주석님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3대에 걸친 위협을 완성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30년 가까이 만든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시험 운항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러시아나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한 기술인데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기술이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청진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살던 기술자. 그게 바로 2023년 봄까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 8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최고사령부에서 핵잠수함 시험 운항 결과 보고 회의가 열렸고 저는 설계 책임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어요. 지방 사람들에게 평양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최고 지도자 동지를 가까이서 뵙는구나. 그런 설렘도 있었고요. 회의실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큰 탁자, 벽에 걸린 초상화들. 군 간부들과 과학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도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운항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50m도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원자로 냉각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솔직히 말하면 실전 배치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 잠수함이 300m, 500m 잠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었죠.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벌어진 일은 제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일어나서 보고하는 겁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우리 핵잠수함은 성공적으로 시험 운항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성공적? 세계 최고? 저는 리 기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리 기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30년간 만든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실패작. 최고 지도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들이 수고했소. 우리 과학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안 치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리 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험 운항 당시 현장에 있던 기술자 박 동무가 숙청됐다는 겁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죄목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미리 제거된 겁니다. 박 동무는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어린 자식 둘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요. 청진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서 젊은 시절을 바쳐서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고 일만 한 게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허울뿐인 잠수함. 더 끔찍한 건 우리 기술로는 절대 미국이나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부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설계 기술도 몇십 년 뒤처졌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세계 최고입니까? 그날 밤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집사람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벽에도 귀가 있다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이웃 중에 보위부 정보원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상교육에서 배운 것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TV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미제국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던데 30년이 지나도 안 무너지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던데. 실제로는 50년 전 기술도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6.25 때 싸우신 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이게 그분이 원했던 조국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 박 동무가 나타나곤 했어요. 철수 형, 진실을 말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자는 집사람과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제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3년 가을, 평양에서 딸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받았다며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황해남도 협동농장으로 배치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황해남도 협동농장이요? 평양공업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딸을 농장으로 보낸다고요? 농장 컴퓨터실에서 일하래요. 근데 아버지.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온대요. 컴퓨터가 있긴 한데 20년 된 낡은 기계래요. 집사람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런 공부는 왜 한 거야? 컴퓨터 기술자를 키운다며 평양까지 보냈는데 이게 무슨... 집사람도 울먹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평양회의에서 박수를 쳤지만 제 표정이나 태도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누군가 보고했겠죠. 김철수 기사는 당의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서 딸을 농장으로 보낸 겁니다. 경고였던 거죠. 그날 밤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평양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배웠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28살 젊은 아이가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충성했던 나라가, 제가 30년간 기술자로 헌신했던 체제가 제 딸의 미래를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미래야, 아버지가 뭐라도 해볼게. 당 간부들한테 부탁해볼게. 하지만 제 말은 공허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항의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식량 사정이 더 나빠졌어요. 과학기술자 특별 배급도 몇 달째 끊겼습니다. 올해 농사가 안 됐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였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쌀값이 치솟아 있었어요. 1kg에 6,000원, 7,000원. 우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몰래 집에 있던 이불이며 옷가지를 팔아서 쌀을 사왔어요. 당신, 이러다 우리 입을 옷도 없어질 거요. 집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청진에 계시던 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82살이셨는데 갑자기 허리를 못 쓰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약이 필요한데? 말끝을 흐렸어요. 병원에 약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진통제를 구하세요. 한 상자에 미화 20달러 정도 할 겁니다. 미화 20달러요?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것도 진통제 한 상자 가격이. 제대로 된 치료약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저는 30년간 모은 돈을 털어서 약을 샀습니다. 그것도 정품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중국산 약을요.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평생 성실하게 산 노인이 약 한 알 못 구해서 고통받는 게 정상인가? 어느 날 밤 어머니를 간병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미래는 농장으로 가야 하고 어머님은 약도 못 구하시고. 이게 사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구나. 그 무렵 딸아이가 농장에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무단이탈이었죠. 아버지, 저 못 가요. 거기 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딸을 잡으러 올 게 분명했어요. 잡혀가면 교화소로 보내질 겁니다. 어쩌면 저도 자식 교양을 못했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미래는 끝입니다. 어머님도 약 없이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감시와 처벌 속에서 보내야 해요. 집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탈북은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저는 집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이 나라는 이제 끝났소. 그렇게 우리는 생사를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은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입니까? 55년을 북한에서만 산 사람이, 그것도 가족 셋이 함께 탈출한다는 게 가능이나 한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몇 년 전 중국 출장 때 만난 조선족이었습니다. 청진 조선소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저도 몇 번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조선족 김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그분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전화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경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날 저는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온성까지 갔습니다. 온성은 두만강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서 은밀하게 브로커를 찾았죠. 장마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을 기웃거리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한다는 분이었어요.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가족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사람당 미화 10,000달러요. 10,000달러. 셋이면 30,00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청진으로 돌아와서 집사람과 의논했습니다. 30,000달러를 어떻게 마련하겠소? 집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 다 팔아야겠소. 그리고 저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금반지도 팔아야겠소. 집사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님 유품까지.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손녀를 살리는 일인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TV, 냉장고, 가구, 옷, 이불, 아버지 유품인 금반지와 시계까지. 장마당에서 몰래 팔아서 달러로 바꿨어요. 그래도 20,0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부족한 10,000달러는 리 기사한테 빌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으니까요. 철수 동무, 무슨 일이요? 이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거요? 리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소. 꼭 갚을 테니 좀만 빌려주시오. 리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자기도 연루되니까요. 6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고 날짜를 잡았어요. 6월 중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출장을 좀 가야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가 건강해야 이 엄마가 편하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그것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울먹이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얼마나 효자인데? 어서 가거라.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고향 청진을 돌아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걷던 해변, 30년 넘게 출근하던 조선소. 모든 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이 땅을 떠나는 불효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제 딸만이라도 살려야겠습니다. 설계실 마지막 퇴근날 리 기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 동무, 잘 다녀오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둘 다 위험해지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과 딸이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수상하게 보인다는 브로커의 지시였어요.
평생 모은 것들을 두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고 오직 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생사를건 여행이 시작되니까요. 국경에서 잡히면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천천히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무서우시오?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꽉 껴안았어요. 딸도 함께요. 다 같이 살아남읍시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온선까지 갔습니다. 일반 여행객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기차 안에서 검열하는 보이부 요원이 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온성에 친척이 있습니다. 병문안 갑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온성에 도착해서 브로커가 알려준 집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단층 집이었어요. 거기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방 한 칸에 우리 가족 셋이 숨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면서 말이죠. 브로커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비가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국경경비대가 좀 느슨해질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앞장섰고 저희 가족 셋이 따라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진흙탕 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소리도 죽이고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면서 걸었습니다. 저기 강이 보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콸콸 흐르는 소리가 제 귓가에서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이 수위가 제일 낮을 때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를 겁니다. 빨리 건너세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놓지 않을게. 절대 놓지 않아. 물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인데도 강물은 차가웠어요. 발밑은 미끄러운 돌투성이었고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기술자가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였어요.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딸아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집사람이 딸 입을 막았습니다. 엎드려요. 물속으로.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차가운 강물이 얼굴까지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경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경비대원이 대답했어요. 동물이겠지. 비도 오는데 누가 이 시간에 강을 건너겠어.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몇십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으니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딸아이 손이 제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건너세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악착같이 걸었어요. 강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딸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아빠. 저는 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강둑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또 불빛이 보였거든요.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딸아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가 불효했지만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30분쯤 더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고 거기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출발하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55년 동안 살았던 땅, 아버지가 묻히신 땅, 어머니가 계신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아이도 울고 있었고 집사람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큰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트럭은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를 실은 채로. 트럭이 멈춘 곳은 중국 연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중국 땅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는데 대문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숨어 지내셔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넘었는데도 안전하지 않다니요?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니요? 그럼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죠. 집주인은 60대쯤 되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김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걱정 마세요. 같은 민족인데 도와드려야지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좁은 방 하나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천장도 낮았어요.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공안이 순찰 많이 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가족 셋이 그 좁은 방에서 낮에는 숨만 쉬고 밤에도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물소리도 작게 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우리가 두만강을 건넜구나.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답답함, 불안, 그리고 새로운 절망. 딸아이가 무릎을 다쳤던 게 악화됐어요. 강 건널 때 넘어지면서 다친 건데 제대로 치료를 못했거든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딸이 신음했어요. 김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난처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병원은 못 갑니다. 신분증 확인하거든요.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올게요. 할머니가 약을 사다 주셨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었어요. 밤마다 저는 딸아이 무릎에 약을 발라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약 못 구하더니 여기서도 병원 못 가는구나. 국경을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할머니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형제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남한 말투였습니다. 처음 듣는 남한 말투에 울컥했어요. 형제님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태국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도 쉽지 않았어요. 중국 남부까지 기차를 타고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러 정도 더 필요합니다. 브로커들한테 줘야 하거든요. 1만 달러요. 우리한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돈이 없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어요. 목사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탈북자들이 도움을 받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과 할머니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하실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헷갈렸고요. 집사람이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중국 공안의 단속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잡혀가는 소리였죠.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제 옆 동네에서 탈북자 가족이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신고당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국경경비대가 와요. 저는 딸을 껴안고 달랬어요. 괜찮아, 꿈이야. 우리 안전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루트가 확보됐어요. 다음 주에 남쪽으로 갑시다. 드디어 움직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까지 간다는 게, 그것도 불법 신분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게 보답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초 우리는 연변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주신 가짜 신분증을 들고 중국 남부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검표원이 올 때마다, 공안이 순찰을 돌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짜 신분증이 들통나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이틀을 기차로 달렸습니다. 중국이 정말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북한 전체를 몇 번이나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도시들, 높은 빌딩들, 많은 자동차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국 남부 어느 작은 도시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젊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라오스까지 데려다 주는데 사람당 1,000달러요. 이 목사님이 이미 돈을 건네주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도 5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 나이 든 부부.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승합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온몸이 덜컹거렸어요. 55살 몸으로 이런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틀을 달려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국경이 아니었어요. 밀림 속 어딘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라오스 쪽 마을까지 약 30km입니다. 30km를 밀림 속으로 걷는다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밀림은 덥고 습했어요. 모기가 득실거렸고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물도 부족했어요. 가져온 물병이 금방 바닥났거든요. 아버지 못 가겠어요. 딸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저는 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집사람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53살 나이에 밀림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숨을 헐떡이며 걷는 집사람을 보니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려.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온 나이든 부부도 힘들어했습니다. 70 가까운 할아버지가 걷다가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부축해서 쉬게 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말에 모두가 힘을 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걸었어요.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물이 떨어지면 나눠 마시고 그렇게 사흘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트럭을 타고 라오스 수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 국경으로 향했어요. 태국 국경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우리를 세운 겁니다. 불법 입국자들이구만. 체포한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잡힌다고요? 브로커가 경찰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돈 봉투를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뇌물이었죠.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경찰이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태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태국 경찰에게 또 잡혔어요. 여권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쳤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뭔가 전화통화를 하더니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올 거예요. 기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을 만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그분을 보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차에 태워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청진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지하실에서 석 달을 숨었고 기차를 이틀 타고 밀림을 사흘 걸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 걸린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그 아름다운 색깔. 저는 대사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도 울고 집사람도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월에 청진을 떠난 지 석 달. 드디어 우리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까지는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보였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불빛들. 자유로운 나라의 불빛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다음 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나라.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2024년 10월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로비로 들어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구나.
같은 말을 쓰는 나라,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이구나. 통일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울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석 달 동안 교육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 12시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요? 북한에서는 밤 9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물건이 있을 때나 문을 여는 거였고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음료수.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걸 다 사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었어요. 네, 원하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쌀 한 포대를 카트에 담으면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1kg 사려고 하루 벌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요. 집사람도 울고 딸도 울었어요. 우리는 마트 한가운데서 가족끼리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써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자였어도 외부 인터넷은 쓸 수 없었거든요. 내부망만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식량난.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 속에 살았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탈북자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응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남한에서는 씨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리 동무 대신 이 씨라고 부르는 게 말이죠. 음식 맛도 달랐어요. 김치가 훨씬 달았고 짜장면은 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석 달 교육을 마치고 저희는 서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온수가 나오고 난방이 되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한 기술을 배운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제 실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조선공학 기술자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30년 경력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남한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픕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요? 혹시 처벌받으신 건 아닐까요?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꿉니다. 아들 생각도 납니다. 군 간부였던 아들.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가끔 청진 바다가 그립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걷던 그 바닷가. 30년 넘게 출근하던 조선소. 리 기사와 함께 김치찌개 끓여 먹던 설계실. 모든 게 그립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습니다. 식량난이 더 심해졌다고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찾고 싶습니다. 북한 핵잠수함 개발자로서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의 핵 능력은 그들이 선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언론 인터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핏줄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 청진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무덤에,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절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두만강을 다시 건널 겁니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의 남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걸 버리고 생사를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말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의 땅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